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추석 밥상 민심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맞는 두 번째 추석이죠. 연휴, 다시가는 연휴, 오늘 이제 이튿날인데요. 일단 두 분께서는 어떻게 코로나19 속에서 고향에 내려가십니까? 이현종 의원님은 어떻게 그냥 보내시나요? 고향이 전 서울입니다. 서울에 그런 본가에는 본가에서 아닌데, 네. 본가에서 자녀분들과 부모님 안 그러면은 계시니까. 네. 예, 가족끼리 보내시고. 박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다 가까운 데 사셔가지고 예.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백신을 접종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예. 8명 이내에서 가족들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예, 네. 코로나가 참 많은 이 연휴 풍경도 바꿔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또 함께 자리에 계신 가족분들도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번 추석 연휴 밥상 민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였을 때 나누는 이야기. 가장 큰 화두 하나 꼽자면 어떤 걸 꼽아주시겠습니까? 먼저 이현정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뭐 고발 사주냐 대장동이냐. 네. 이제 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정치 전문 패널답게 바로 정치권 이슈로 네, 그렇죠. 꼽아주셨군요. 고발 사주 중에서도 윤석열이나 박지원이냐. 네. 이 양자 간에 이제 나눠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 대장동 같은 경우는 요즘 또 부동산 문제가 워낙 관심이니까 예. 아마 이제 그 대장동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아마 네, 어르신들은 물어보실 거고 예. 자녀들은 자녀들은 이거는 이런 겁니다라고 이제 자녀들은 설명할 것이고 네. 이제 사실은 이 추석 연휴라는 게 제가 역대로 보면 굉장히 민심이 이제 요동을 치는 시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서울에 살던 이제 자녀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부모님들과 자연스럽게 정치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역대 선거를 보면 당시에 이회창 대세론이 붕괴한 것도 바로 이 추석 연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이게 이제 부추긴 것도 사실은 추석 연휴였어요. 이게 대선 얼마 안 남기고 지금 추석 연휴가 그렇죠. 있어요, 항상.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세론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 게 서울 지역에 사는 자녀들이 지방으로 네. 내려가면서 이명박 대세론을 상당히 이제 불러일으켰고, 네. 뭐 가깝게는 이제 뭐 보면 이런 추석 연휴의 민심 자체가 실제로 그 이후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편을 가르는. 사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깝게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등장을 했을 때 추석 연휴 지나면서 지지율 격차가 확 나버리면서 네. 결국 이제 포기했던 그것도 아마 예. 추석 연휴 민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민심이 섞이는 계절이거든요. 거기서 과연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고발 사주라든지 이게 뭐 이슈가 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마 어르신들은 솔직히 뭐냐라고 이제 네. 물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 자녀들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불리하게 이제 설명할 것인지 네. 아니면 그 이후에 박지원 국정원장의 등장을 쪽으로 설명할 것인지 이제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고요. 예. 그리고 대장동 같은 경우도 아니 어떻게 4억 원 투자했던 회사가 5천억이나 수익을 얻었는가 이 네. 문제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을 것인데 문제는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이제 직접 이동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엔 코로나이기 때문에 네. 많은 이동들이 없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언론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얻은 것들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역대 추석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 같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와 대장지구 의혹, 여야 균형을 맞춰서 하나씩 키워드를 꼽아주셨습니다. 박 교수님. 네, 뭐 저도 이제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호남 경선이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화천대유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이야기가 워낙 복잡해서 네. 단순 명쾌하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다만 좁혀서 얘기한다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이번 호남 경선에서 얼마만큼 득표를 얻을 것인가 뭐 이런 정도 이야기가 네. 좀 결론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야권은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화두가 두 개나 있어요. 고발사주, 그다음에 조국 수홍. 네. 한쪽 그동안 독주를 해왔던 윤석열 후보가 제동이 걸렸고 골든크로스를 얘기했던 홍준표 후보가 관심이 집중됐던 1차 TV 토론에서 조국 수홍을 외치면서 이게 커다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네. 사실 조국 수홍 같은 경우에는 여야 모두가 관심 있는 주제예요. 최근에
여권 지층에서도 홍준표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상승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은 조국송을 꼽고 싶습니다. 네. 뭐 고발 사주 의혹도 그렇고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도 그렇고 내용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를 위해서 오늘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슈부터 좀 자세히 짚어볼까 하는데요.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개념 규정을 하면 국힘 게이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KBS 보도를 보고 알게 됐는데 제가 매우 궁금해하던 걸 어제 KBS가 보도를 찾아서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미 LH가 이 사업을 포기하기 전에 누군가 어떤 집단이 대장동 일대 토지를 거의 대부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LH는 돈이 되는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민간과 경쟁할 수 있는 사업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 기묘하게도 그 시점에 특정 사업자들이 대대적으로 수백억의 자금을 조달해서 대장동 일대 토지를 다 계약금을 주고 사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영수 국회의원이 2009년 국정감사에서 LH의 이지송 사장에게 이거 민간이 개발하게 놔둬라 대통령 말씀이다 공공개발 포기해라라고 국정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특이하게도 이지송 사장이 그 자리에서 대통령 말씀도 있고 하니까 정관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즉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생각하기로 그 직후에 LH가 사업을 실제 포기했습니다. 이 엄청난 이권이 보장된 사업을 LH가 포기했는데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이거 공공개발로 다시 돌려야 되겠다. 너무 민간개발에 특혜가 많다. 공공개발하던 걸 왜 민간개발로 하고 거기에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이 이걸 정부에 또 LH에 강요하다시피 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이건 토건 비리자 곧 당시 새누리당 게이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네, 최근 불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해명 발언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이 대장동이 판교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대한 개발과 관련해서 특정 업체가 큰 이익을 얻었는데 여기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또 이재명 지사가 어떤 연관이 있었던 것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쟁점별로 좀 살펴보자면요. 이 화천대유라는 신생 업체가 5천만 원의 출자금으로 1,000배 넘는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익을 얻은 데 대해서 야권에서는 특혜 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이재명 지사의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을 할 때 그때부터 이제 대장동에 대한 이제 성남개발공사와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 합작을 해서 이루어졌거든요. 네. 2015년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디벨로퍼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시행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대박 날 수도 있고 쪽박 날 수도 있는 것인데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토지 매입하고 인허가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문제만 사실 해결되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네. 거거든요. 아까 말씀인 이재명 지사 이야기대로 이 대장동 같은 경우는 판교와 분당 사이에 있는 이제 한 이 5천여 가구 정도의 이제 네,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인데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고 뭐 구속되기도 해서 사업자가 여러 그렇죠. 번 이제 바뀔 뻔했었죠. 2015년도에 이제 성남개발공사와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라는 이제 민간 사업자 그리고 이제 성남의 뜰이라는 공동인 컨소시엄을 네. 만들었어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이 민간 사업자가 이제 화천대유라는 민간 사업자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2015년도 개발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뭐 집값 상승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이제 이익이 났다는 네.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남개발공사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문제는 이제 인허가 문제라든지 토지 매입은 사실 토지개발법에 따라서 강제 수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문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민간이 이제 공공이 끼어버리면 민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일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펀딩이라든지 자금 조달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리스크가 네. 많이 낮아진다는 말씀이시죠. 안정적이라는 말씀. 당시 아마 이제 그쪽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내부적으로 이거 전혀 리스크 없다. 이미 다 그 이 토지 예. 성남개발공사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도 괜찮다는 내부 보고서들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각각의 이제 성남개발공사나 각각 은행들은 자기들이 예정한 수익만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화천대유라는 1%의 지분을 가진 회사가 이제 뭐 우선 주냐, 그다음에 뭐 이제 이 배당. 여러 가지 의역을 행사하는 보통 주냐, 뭐 등등에 따라서 이득 자체를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자본금이 5천만 원 정도 투입됐거든요. 근데 결국 이 회사가 얻은 수입이 뭐 수백억이었고 예. 또 여기에 같이 이제 6%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증권에서 특정 금전 신탁을 했던 7명의 이제 주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또 이 화천대유 이 설립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4억 정도 투자를 해서 수천억 정도 수입을 가져갔습니다. 즉 예. 단적으로 보면 7명이서 전체 수익의 한 4천억, 5천억 정도를 개발 수익을 가져가고 또 이 업체가 여기에 있는 토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에 우선 이 토지 이제 개발 우선권을 가지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또 투자 이 추가 수익으로 한 2천억 정도를 더 가져갔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 보니 지금 이재명 지사는 5천억 원 내가 그 시민들한테 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문제는 반면에 그렇다면 이 사업 구조가 왜 민간 사업자에게 이렇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걸로 짰느냐? 네. 거기에는 뭔가 이재명 지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작용이 있지 않았느냐? 네. 또 특히 화천대유 회사의 구성이나 고문이나 이런 사람 참여를 봐서 이제 그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화천대유 측에서는 당시 이제 부동산가 폭등으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2015년대를 모두 이렇게 기억하시겠지만 부동산 침체기였잖아요. 그때 투자를 들어가는 건 사실 뭐 아니면 도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지금 15년도에 이제 이뤄진 계약입니다. 네. 15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여러분 빚내서 집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네. 때였어요. 네. 그 정도로 건설 경기가 안 좋을 때였습니다. 보통 요즘에 이제 건설업자들 만나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보면 하나의 공사를 들어가면 수백억 뭐 이 정도 버는 거는 일도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당시에 그러면은 이제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찰 과정에서 편법이나 특혜가 있었느냐. 예. 네. 이게 하나의 쟁점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는데 예. 그 과정에서 배경이 돼줬던 사람들에게 뒷돈이 갔느냐. 이 두 네. 개가 이제 가장 큰 관심사 예,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입찰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이 화천대유와 경쟁했던 업체들이 산업은행하고 메리트증권이에요. 예. 이렇게 세 군데에서 붙었는데 예. 여기서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개발공사에서 이제 이런 게이트가 터지면은 가장 일반적인 예가 내부 직원이나 내부에서 여기에 네. 특혜가 있었다라고 투소가 들어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사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탈락한 다른 컨소시엄 쪽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야지 그렇다면 정상인데 그렇죠. 그게 그런 게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죠. 특히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책기관입니다. 네. 근데 국책기관이 눈 뜨고 코 베었는데 가만히 있었겠느냐라고 네.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이 화천대유가 만들어진 지 일주일 만에 이제 뭐 입찰을 했고 네. 그리고 하루 만에 결정이 돼서 네. 여기에 이제 특혜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네. 도대체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네. 밝혀졌죠. 어제 그제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머니투데이의 그 편집 부국장을 지내셨던 기자 출신이 여기에 이제 개입을 했는데 네. 일주일 전에 준비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예. 아, 이미 그런가요? 3, 4년 전에 관련된 그 대장동 일대의 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입찰의 점수를 따기 위해서 화천대유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게 일주일인 뿐이지 네. 이미 오래전부터 이 화천대유의 실제 주인은 이 사업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라고 하는 거고, 좀 그런 점에서 입찰과 관련해서 그럼 그 위에 문제가 없었느냐? 검찰 수사나 감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찰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뒷돈이 있었느냐? 뭐 이런 점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이렇게 게이트화처럼 네. 커지게 되면 내부의 증언이나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떠한
뭐 내부 폭로나 증거가 없어요. 그럼 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화천대유에 있는 그 화려한 인맥들, 네. 화천대유와 얽힌 화려한 인맥들. 이 인맥은 크게 세 개로 나눠져요. 법조계 하나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재명 지사와 가깝다라고 맨 처음에 보도가 네. 됐던 그런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원유철 의원이나 곽상도 의원처럼 네. 국민의힘 인사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정치권과의 별개로 법조계의 뭐 대법관, 지검장 이렇게 예. 지냈던 분들이 또 예. 함축에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즉 그러니까 결론은 수사의 포인트는 뭐 입찰 예. 과정이나 뒷돈도 수사의 포인트가 되겠지만 가장 핵심은 도대체 이 화려한 인맥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가 될 텐데 예. 이 결과에 따라서 이게 법조 게이트로 갈 수도 있고 야권 게이트로 갈 수도 있고 이재명 게이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복잡하지만 네. 결론은 예. 아직까지 확정된 어떠한 증거나 정황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 뭐 검찰의 수사가 좀 예.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뭐 졸속 심사에 대한 의혹, 또 각종 게이트에 대한 의혹, 우리가 오늘 나눠야 할 내용들을 다 핵심 쟁점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어서 이걸 좀 짚어볼게요. 지금 야권에서는 이게 너무 과도한 수익률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업계, 부동산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 5천만 원, 네. SK증권 뭐 3억이라고 하는 이 초기 출자 자본금 있지 않습니까? 이 자본금을 분모로 넣고 분자에다가 이제 그 투자 수익을 놓으면 이게 뭐 10만 프로, 11만 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초기 자본금이 전체 투자 액수가 아니다. 그렇겠죠. 향후에도 뭐 몇십억, 몇백억 투자가 들어가는 건데 이걸 가지고 과도한 수익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너무 악의적이다,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아마 이제 이게 그 뭐 이 디벨로퍼라는 시행사가 보면 뭐 대박을 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트레이드마크가 일 잘하는 이재명 이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이재명이 강조한 게 뭐냐면 제가 5천억 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줬다. 요 이야기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성남 시민들 전체 숫자가 93만 명입니다. 자,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은 바로 이 7명에서 투자한 회사가 가져간 거의 5천억 가까운 이익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불법의 저는 소지는 뭐 이게 이제 그 합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이 가려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시기에 과연 이게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했던 예를 들어서 이 공공의 개발인데 공공의 개발에서 이렇게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많이 남겨주는 이 사업 구조를 도대체 누가 만드는가?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익 자체가 너무 과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는 5천억 원을 다 그 성남시 돌려줬습니다라고 예. 이야기했는데 나머지 5천억 원은 7명한테 돌려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반대 진행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성남 시민들이 예.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성남 시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개발사가 적정한 수익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성남 시민들 전체가 얻었던 수익과 함께 7명에서 얻었던 수익이 비슷하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면 이게 과연 공정하냐? 예. 이게 과연 그럼 이 수익 구조를 그러면 누가 짰느냐? 이 수익을 짰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제는 없었는가?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예. 왜냐? 이게 지금 아까 그 박찬 교수 이야기했지만 이게 절차상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합법적으로. 네. 근데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나중에 결과물을 놓고 보면 과연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는가? 또 이게 이재명 지사가 자랑했던 사업이에요. 네. 본인이. 네. 근데 그거 왜 반대편에 이야기하지 않냐? 예. 성남시 측에서는 어쨌든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위해서 이제 나머지 수익 부분은 이제 민간 업체가 가져가는 걸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네. 근데 너무나 많이 가져갔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네. 예. 이렇게 많은 금액을 그럼 성남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 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져가야 될 것도 많은데 저게 다 개발 이익이라는 게 실제로 그 입주민들이나 이제 이거 다 이제 냈던 돈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그렇다면 성남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러한 진실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이제 그 의문을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민간업자라서 난 잘 모르겠고 예. 5천억 어차피 이거 들어온 거 이거 왔다 이것만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떤 반쪽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수익 절대값 자체가 너무 과하다라는 지적이시거든요. 저희가 다룰 내용들이 좀 많아서 좀 빠르게 답변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 11만 5천%의 수익률이라면 당연히 국민들 누구나 다 거기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의문 가질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당시 2015년 당시에
예상 수익률이 얼마였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눠서 우선주는 일정 부분을 확실하게 성남시가 챙겨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정분이에요. 예. 나머지 보통주는 그래도 남는 이익이 있으면 너네 다 가져였던 거거든요. 그러면 2015년에 이 보통주가 5천억 가까이 수익을 낼 거라고 예상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15년 당시에 예. 성남시는 우선주로서 무조건 수익 대부분에 가져가게끔 돼 있었고 예. 보통주는 수익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거였는데 네. 15년 때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제발 집 좀 사세요라고 얘기했던 예. 때와 지금 자고 나면 1억씩 오를 때와 이걸 비교하면은 당시의 예상 수익률이 몇 %였는지가 밝혀진다면 네. 이게 정말 특혜였고 그다음에 수천억의 수익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뭐 정말로 말 그대로 여기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게 밝혀질 거고 그게 아니라 당시의 예상 수익률은 뭐 예를 들어 뭐 200%였는데 그중에 150%는 성남시가 가져간 거고 나머지 더 넘어가면 가져가라는 거였다라면은 그건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네. 과연 이 이슈에 대해서 또 추석 밥상 민심에선 어떻게 또 얘기가 오갈지 궁금하고요. 이어서 야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논란이 거세지고 있죠. 공수처와 검찰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선 전까지 이게 명확하게 좀 규명이 될 거라고 보세요? 참 규명이 글쎄요, 과연 쉽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밝혀지려면 사실 이게 쉬운 구조거든요. 네.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가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한테 전달했다는 그 증거만 찾아내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공수처나 검찰, 뭐 경찰까지 나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손정 검사의 지금 뭐 증거 자료는 이제 없는 상황이고 김웅 의원도 지금 휴대전화를 몇 번 바꿔버려서 네. 증거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수사에서 이거를 증명해내기는 좀 어려운데 문제는 네. 뭐냐면 이걸 지금 검찰과 공수처 그다음 경찰 전부 다 지금 다 또 검찰 같은 경우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다 따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과연 이런 모양새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그러니까 사실관계 규명 같은 경우는 수사 한 군데서 예를 들어 집중해서 밝혀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나 분산돼서 하다 보니 과연 이게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프레임과 함께 반대편에 지금 박지원 원장이 이제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제보 의혹, 지금 뭐 고발 의혹에 넘어서 제보 의혹, 또 이 문제에 대한 또 대중들의 관심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자면 두 개의 프레임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글쎄 이제 수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박범계 장관의 국회에 나와서 한 발언을 보면 굉장히 빨리 규명될 것 같이 느껴졌었는데 네. 글쎄 저는 이게 수사가 그렇게 쉽게 빨리 밝혀지기는 좀 어려운 구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국정원 게이트라고 반박을 하고 나서는데 박지원 원장의 경질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저는 이거는 결국은 증거 싸움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여야 지층들은 각자의 생각, 그러니까는 야권 지층은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이번 사건은 확증 편향을 심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요. 네. 또 민주당 지지층으로서는 봐라 손준성 보냄 사실 아니냐 이러면서 어떤 검찰 권력의 사유와 선거 개입 이걸 또 스스로가 자기 확신하게 된다. 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조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봐요. 새로운 네. 증거가 나온다면 여야가 스스로가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 또 지지층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큰 변화가 있겠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결국은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까지 나온 손준성 보냄이 위조되지 않았다, 조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결국은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예.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럼 거기서 영향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저는 중도층 일부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봐요. 네. 중도층 일부만 영향을 받을 거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양 진영은 그냥 진영 네. 논리로 그대로 굳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합니다. 두 분 지적해 주신 대로 중요한 건 의혹이 아니라 이제 팩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어떤 새로운 팩트들이 나오는지 보고 저희가 계속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선 주자 간에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TV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7계단을 건너뛰어서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물론 아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하는 거 물론 그 좋은 이야기죠. 총장할 때. 그런데 박근혜 이명박은 죽은 권력이에요.
죽은 권력을 어떻게 이래 잔인하게 수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아니 그 사건이 그분들이 형사 사건이라는 건 아무래도 저 사건이 있었을 때와 수사할 때라고 네, 하면 됐습니다. 차가 있을 수밖에 네. 없는 것이고. 자,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다음 날 윤석열 전 총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어서 보고 대담 가겠습니다. 자, 당시의 검찰총장으로서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게 발목을 계속 잡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봅니다. 지금 뭐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벌어졌던 것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행동이었지. 그렇다면 뭐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네네. 본다면 이건 아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의 이제 행동으로서 저는 뭐 끝날 문제고요. 그렇다면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지지율이나 이렇게 등장하지도 못했죠.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보수 지지층들이 이 수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라면 윤 후보가 지금 저렇게 야권 내에서 지지율 1위를 다닐 수 있는 이게 상황이 안 되고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뭐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대구 가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탄핵은 정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잖아요.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야권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정권 교체의 대의가 더 크다. 네. 사실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어떤 이걸 따지는 것보다는 정권 교체라는 대의가 더 크기 때문에 네. 그 정권 교체 대의에 모두가 다 뭐 포함되는 복무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예. 것이지 이 문제가 저는 등장하지 않으리라 보고요. 문제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토론회에서 이제 이 조국 수사를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여야 후보 토론회 같았어요. 아마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의 논리가 지금 여당의 논리여서 그렇죠. 그런가요? 이게 결국은 지금 야권 지지자들의 영린을 좀 저는 건드렸다고 네. 보고요. 네. 왜냐하면 이 조국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한 2년 동안 첨예하게 나눴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었습니다. 네. 즉 진영을 나누는 핵심적 이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조국 수사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갈라지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달리했잖아요. 서초동과 광화문의 의견이 갈라졌듯이. 근데 문제는 이 홍준표 후보가 본인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본인이 이 서초동의 어떤 이 여론을 존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니 네. 지금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런 조국 수홍이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패러디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저는 글쎄 이게 홍준표 후보가 제일 여론이 집중된 1차 토론에서 저 문제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박 교수님, 참 큰 패착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 교수님께 여론조사 지금 나오는 추세와 관련해서 좀 엮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선택 논란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확실히 지금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오는데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높게 나와요. 아무래도 지금 방금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홍 의원이 보수층 지지층에서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그 조국 수홍 또는 뭐냐 홍까지 지금 나오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당 내부만 보면은 조국 관련 발언이 득보다 실이 많았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지지층의 영린을 건드렸다. 그래서 이 뭐 골든 크로스를 기대했던 홍준표 후보로서는 이 조국 수홍 논란이 오히려 패착이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당 외부까지 조금 더 넓혀서 보면은 만약에 이 발언이 일종의 전략적 언급, 치고 빠지기 전술이었다라면은 예. 이거는 또 나름 의미 있는 저런 발언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층이나 그 야당을 지지 않는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꽤 있었는데 조국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바라보는 시각이 동정론 여론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뭐랄까요? 윤석열 후보를 싫어하는 감정은 그대로인데 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생각이 옛날 5년 전에는 막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니 다르네.
라고 하는 평가가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게 어느 지지층에서요? 민주당 지지. 민주당 지지층에서. 자, 그렇게 되면 저는 추석 연휴에 이번 추석 밥상에 저는 윤석열보다 이 조국송이라고 하는 발언이 더 밥상에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것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일반 여론조사 지지층에서는 의외로 저는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야를 좀 다음 외부까지 넓혀서 본다면 꼭 이게 정말 실수냐, 발언 실수냐. 저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치고 빠지기. 2차 경선도 일반 여론조사가 70%고요. 당원이 30%입니다. 70%에서 만약에 지지율이 오른다 그러면 저는 지금 골든크로스를 얘기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로서는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을 수 있다.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홍준표 후보가 보수가 아니냐 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보수로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다음 경선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다음에 치고 빠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2030 세대에서 특히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2030 세대 지난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도 좀 바람이 일지 않았습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표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 영향력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일단 2030 세대는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죠. 과거를 잘 모릅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재 나타난 홍준표 후보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즉 5년 전에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 전에 어떤 여러 가지 설화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변화된 홍준표 의원의 모습만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 일단 40대나 이층보다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모병제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것에 대한 이제 지지도를 이제 많이 본인이 수용을 하는 거거든요. 2030이 홍준표 의원은 뭔가 그 시원시원한 사이다성 발언에 좀 호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 건 아무래도 없을까요? 뭐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일단 직설적인 화법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흥미를 느끼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2030이 보면 결국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 내로남불 네. 때문에. 예. 근데 과연 이 발언이 효과적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지율 흐름 앞으로 계속해서 추석 이후에도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